많으시네요. 스포일러 엄청 해드릴게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인기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물론 봉준호 감독이 칸에서 칸 영화제가 전 세계 3대 영화제거든요. 베니스하고 베를린하고 칸인데 거기서 이제 최우수상 받고 하는 거니 보통 예술성이 높은 영화는 그렇게 흥행하기 쉽지 않거든요. 보통 흥행성이 높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그런 것들, 극한 직업. 이런 것들이 흥행성이 있는 거고, 사실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 작품은 예술성도 높고 흥행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네.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이런 거는 같이 보면 재밌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여기 한번 봐요. 그럼 적답 안 보잖아요 지금.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주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송위주학과 뭐 이런 거구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치, 사모님이 뭐랄까. 실전은 기세양. 그동안 미술쌤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하나 찬다는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라고 킥하고 떠올랐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실까?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민지모, 그는 이사촌. 제시카 쌤이랑 일리노이에서 보지.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지금 진짜로 이 사람이 온 것 같아.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보시라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유튜브에 이 영화를 해석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때까지 어떤 영화 중에 이렇게 내가 본 영화는 이렇고 기생의 의미를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 특별한 건 뭐냐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다. 저는 아메이 같더라고요. 이 아메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해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내가 이성균 집안하고 가까운지, 내가 송강호랑 가까운지 설문지 테스트가 있다니까. 그걸 해보시면 평소에 일주일에 지하철 몇 번 탄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시면 나는 송강호 집안이랑 비슷하구나 이런 것까지 나오듯이 안 보신 분은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아무튼 이 영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면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 하는 것을 좀 많이 노출시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괜히 노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닿는 면이 많았고 굉장히 이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새 또 이런 이슈 있죠. 최근에 보시면 이 양현석 씨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연예인 주식 부자 1위 계속 하면서 굉장히 자성한 케이스였고 어제 이제 뉴스 또 떴잖아요. 어제 이제 양현석하고 동생이 이제 YG 떼면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 이 책이 있거든요. 머니 2.0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머니 2.0이란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우수하고 우등하고 멋져 보이는 것처럼 계속 됐었어요. 계속.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놀랍게도 이 기술 변화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이 가치를 매개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군림하던 독점이 끝나가고 있다. 가치를 보존 교환 측정하는 수단이 꼭 돈이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돈의 근원인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가치를 극대화해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저의식의 다른 가치와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이 아니라 가치에 주목하면 기회는 무수히 많다. 자본주의의 틀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가치가 많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가치를 인식하기 힘든 내면의 가치 영역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기술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가치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 자유가족 희망 보상 있잖아요. 옛날에는 자유라는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스타나 페이북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이 자유 느낌인가 하는 걸 사람들이 감정을 다진 사진들을 넣게 됐고, 이 감정들이 묶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옛날에는 수량화밖에 못했어요. 돈이 얼마 있는지, 숫자로 아파트 몇 평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회사에 1년 동안 쉬는 날이 며칠인지, 그러니까 수량화하는 걸로만 굉장히 잘 산다 안 산다는,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자, 잠깐 영상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가치주의가 무엇인가? 자본주의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형성이 담긴 가치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가치인 내면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회사의 이윤만을 앞세워 직원을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내몬다거나, 고객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정작 자기 회사 직원들의 내면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돈 중심 자본주의의 한계점이었죠. 가치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시했던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영역을 테크놀로지의 힘을 이용해 드러내며 가능해졌습니다. 일종의 자본주의가 진보한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타자의 공감, 호의, 신뢰, 주목 등은 가치로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돈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확산돼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항상 접속한 상태가 됐고, 인간 내면의 반응들도 데이터로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주목, 흥미, 관심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나 하이라이트의 추천과 같은 기능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지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 돈벌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도 큰 힘을 갖게 됐습니다. 가치주의에 입각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본주의와는 다른 규칙에 따르는 경제를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치주의는 기본 자본주의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겠죠. 하지만 세상의 상식은 해마다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돈, 세종대왕이 나온 것도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가치주의는 앞으로 10년간 주요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실 일은 가치주의 시대에 내가 제공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가치를 기술이라는 브릿지를 이용해 경제적 성공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거든요. 단순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 그 의미가, 성공한다 의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이 크게 많이 안 되면 성공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 안에서 본 건 뭐냐면, 저희는 여기 사업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경제적 성공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정말 의미 있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밸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에 영상 보시면 6 밸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했을까? 제가 사업 설명 하다 보면, 수익 구조는 유통협약 하다 보면 누가 그런 얘기해요. 참 아메가 얼마나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그 당시에 똑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한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리치 디버스 회장이 쓰신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어떻게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고 내가 잘 나가면 다른 사람이 못 나가야 되는데 같이 잘 살 수 있냐 하는 이런 것들인데, 같이 잘 산다는 것이 단순히 같이 돈 버는 의미를 넘어서 누군가 누구를 돕고 우리 창업 이념에 있는 자유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그 가치를 같이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 개념에서도 임팩트 투자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임팩트 투자? 임팩트 투자는 뭐냐면, 이 기업을 왜 투자하냐면 이 기업이 하는 일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기업들을 돕냐면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가정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슬럼 같은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지원하는 걸 임팩트 투자라고 해요. 사회적 효과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메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접촉하거나 우리가 돕고자 하거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겉으로는 멀쩡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산층의 정의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했더라고. 난 너무 정확한 거 봤는데,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산층이에요.
밖에서는 멀쩡해 보여. 직장도 잘 다니고 애들 학교 잘 다니고. 하지만 그 속을 보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임팩트 투자는 보통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들 부자로 만들 만큼 돕지 않거든요. 아주 기본 생계 같은 할 만큼. 그리고 그런 슬러머 같은 것을 발전시킬 때 부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 위생시설이나 어려움이 없게끔 기본으로 맞추는데, 사실 아메에서 우리가 주는 보상들은 성공이라는 걸 해버리니까 이것이 그렇게 사회 기준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2007년도에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방글라데시 그라민원에 만든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소액 크레딧 대출 한 9만 원 정도를 여성들한테 대출해서 그분들이 자립해서 닭도 사고 쟁기도 사고 했던 그 일이 노벨 평화상 받는 거 보고서 야, 아메 가치는 진짜 비교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맞냐 이 가치가. 보시면 아메 로고도 바뀌었지만 60년 동안 이것을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고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 A60 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이 다음 장면이거든요. 이 가치, 아메이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전 세계가 다 보고 있고 60년 동안 수백만, 수천만 명이 아메이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이 아메이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진짜 약속 안 지켰다면 이런 장면은 없었을 건데, 여기 마지막에 이 리치 회장님 1세대는 리치하고 제이시고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무대에 다 올려가서 다 기립박수 하는 장면에서 야, 정말 위대한 기업이다. 저 장면이 제일 감동이었고, 야, 이런 회사랑 같이 뭔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맞구나. 내가 정말 처음 시작할 때 14년 전에 이 가치를 몰랐지만 정말 선택하기 잘했다. 아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사업을 처음에 알아보신 분들은 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아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여기서 성취하면서 아메이 회사를 좀 더 이해할수록 여러분 정말 이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건 그건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내 꿈도 이루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퀘스천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얻을 수도 있지만 혹시 뭔가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물쭈물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질문을 바꾼다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아니라 과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나는 이 아메이 사업으로 우리 집안에 어떤 가치를 넣을 것인가, 내 주위에 내 가족들 친구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BO들, 우리 같이 이런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을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직접 판매, 종산,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난 그거보다는 난 새로운 클래스라고 보고, 저는 우리가 과연 진짜 우리 경제적인 뭐 안정이나 우리 삶도 바꾸지만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저는 사회적 기업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셜 엔터프리너. 저는 이 정의가 분명히 5년, 10년 정도 아멘 A60, A70, A80, 아멘 100주년 갈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지구가 이 가치를 발견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좀 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고요. 오늘 있는 행사 몇 명 보시면 저 속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요, 여러분. 시간을 맞춰놓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큐 사파이어 포지티비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미 강효진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뭐 저희 팀 리더님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저한테 너 이렇게 스위치를 끄고 사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피치가 있으면 그래도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렇게 적어놓고 왔어요. 안 그러면 제가 뇌를 필터링을 통하지 않고 막 입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서 좋은 시간 되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특이해요. 저는 군 생활을 27년 하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초등학교 7번, 중학교 3번, 고등학교 3번 전학을 했어요. 그리고 27살 때 결혼을 하면서 항도 부대로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은 군 면제. 사실 저희 부모님 그게 되게 좋으셨대요. 평생 군인만 보다가 굉장히 소프트한 남자를 보니까 우리 딸은 좀 술 안 먹고 저렇게 좀 와이프를 아껴주는 남자랑 결혼을 시켜야지 해서 결혼을 시키셨는데 곧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바뀌셨어요. 제가 사는 걸 보고.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강한 남성상을 보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름대로 잘 커리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늘 뭐 누구누구 장군딸, 막내딸, 그리고 저희 오빠도 저랑은 다르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23살에 사시가 되면서 저는 약간 거기에 취해 살았던 것 같아요. 나보다는 우리 아빠, 우리 오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전 고3 때도 저희 오빠가 사시를 하고 제가 고3을 같이 수험생을 했는데 그때도 오빠가 12시에 전화해서 라면 끓여줘. 그러면 제가 라면을 갖다 바치고 약간 그게 저의 약간 미션?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캐릭터 자체가 제가 뭔가를 계획해서 이끌어서 추진력이 있다기보다는 누구를 서포트하는 데 굉장히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비서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비서만 했어요. 외국인 비서만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았어요. 저는 왜 남들이 직장생활 힘들다 그러지? 난 너무 잘 맞는데 이렇게 10년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면서 집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소령, 중령, 대령 이런 계급은 되게 잘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리, 과장, 차장 직급을 몰랐거든요. 4학년 때 입사했을 때. 그래서 저는 비서를 하면서 늘 나는 남편도 이렇게 서포트를 잘할 수 있어. 남편을 임원처럼 모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대학 4년을 다녔는데 4학년 때 회사를 입사하자마자 대리님을 만난 거예요. 대리님이 되게 높은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난 남편을 임원처럼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리라는 직급이 어느 정도라는 걸 깨달을 쯤 이미 그분과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군생활 의리. 그래서 이분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바로 입사하고 만나서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현실 점검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늘 저의 Y 아메이의 중점은요. 아메이 하기 전에 일했던 사람도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철이 없던 시절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늘 아빠가 나한테 해줬던 거, 그리고 저는 그때도 오빠가 카드를 줬어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막내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그걸 원했어요. 나를 되게 곱게 이쁘게 이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남편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는 왜 나한테 이거 못 해줘?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 그래서 남편도 성실하게 회사 일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거죠. 저희 요구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서로 힘든. 그래서 아메이를 시작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정말 배틀의 시간이 있어요, 둘이.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보시면서 너무 안타깝겠죠. 딸내미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 카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기 유치원비도 대주시고 이제 때마다 이제 겨울 되면 좀 두꺼운 코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남편 카드로 못 사겠는 거야. 아빠 카드로 긁고 뭐 1년에 한두 번 또 본 건 있어가지고 제가 블로그 뭐 짓고 이런 거 엄청 잘했거든요. 블로그 보면 엄마들 막 애들 데리고 한 달 살이 이런 거 있죠. 뉴질랜드 한 달 살 이런 것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애를 데리고 막 뉴질랜드 한 달 살기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한 달 동안 남편 밥은? 막 이래요. 그건 성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해주냐. 이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팀에서 아티스트리나 바디키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클리닉에서 시술과 수술과 온갖 레이저와 이런 경험이 많아서 사실 그런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남편이 정말 걱정했어요. 싱글 때는 그래 너 한 몸이니까 네가 뭘 하던 마취를 하던 상관없었는데 너 이제 애를 낳았다. 네가 혹시라도 뭘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겠냐. 너 그렇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당당하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깊었으면 너랑 결혼했겠냐. 내가 이렇게 생각이 얕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너는.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격하게 이제 막 한참 싸우면서 제가 그때 결단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제가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확실해. 근데 인생이 100세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하고만 사는 게 좀 불가능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60대 때는 한 2번째 결혼을 할 것 같은데 땡기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만 살아야겠다. 내가 아직 30대 때 팽팽하고 그래도 아직 괜찮을 때 난 제2의 인생을 찾아야겠다. 듣자니 우리 오빠 사무실에 좀 도심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정말 그런 보필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남편한테 선언을 하죠. 나 이제 자기랑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또 뉴질랜드를 한 달 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떤 게 생각나냐면요. 기존에는 이제 남편하고 아빠 카드를 썼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먹으니까 이제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늘 대한항공을 타고 다녔어요. 남편한테 내가 애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경유를 타냐, 장난이야. 지금 뽀로로도 안 나오고 막 이랬는데 내 돈으로 내서 가니까 이게 항공비랑 체류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최저가인 동방항공을 끊었어요. 근데 동방항공이 광저우에서 5시간 경유를 하는 거예요. 저녁 7시에 떨어져서 밤 12시 비행기를 타는데 그때 우리 애가 5살. 그러니까 애가 패드를 보여주고 버텼는데 11시 반에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동방항공은 경유지에서 유모차 안 주더라고요. 대한항공은 주거든요. 그래서 애를 들쳐업고 아시죠? 5살이면 옷가방 있어야 되고 간식 가방 있어야 되고 장난감 가방 있어야 되고 한데 경저우에서 바로 타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한 10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우기더라고요. 들어가서 정말 애를 안고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떨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제가. 정말 부들부들 떨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딱 버스를 내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봤더니 정말 비행기가 전보 비행기에서 3층 높이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단을 한층 내딛자마자 울음이 빵 터졌어요.